등산 갔다 오시나 봐요? 예. 발이 불편해가지고요. 이걸 안 하면 밤에 좀 괴로워요. 그래가지고 계속 이게 지압식으로 계속 울퉁불퉁한 데를 이렇게 좀 그 마사지 비슷하게 해줘야 돼요. 그렇죠. 일종의 재활 치료가 되는 거죠. 예. 주로 산을 많이 다니시나요? 예. 좀 그러니까 평지보다는 약간 좀 이렇게 울퉁불퉁한 길이 지압에 효과가 있어가지고. 그렇죠. 그렇죠. 예. 사실 뭐 산에 다니신다 그러면은 예. 그게 또 지금 현재 하시는 그런 작업 그죠? 예. 그거하고 연관이 있겠습니다. 지금. 예. 저는 사실 뭐 한국에 이런 첩첩산중 저런 걸 그리게 된 게 한국의 뭐 이렇게 순례를 하면서 보니까 우리나라 산들이 되게 다 이렇게 첩첩이 아주 높은 산은 아니더라도 되게 이렇게 그걸 첩첩이라고 할까요? 계속 이렇게 연결이 돼서 이렇게 특히 백두대간 쪽은 또 그게 더 심하고. 그렇죠. 예. 특히 뭐 이 호남 쪽은 조금 덜한 것 같은데 그래도 저 뒤쪽으로는 다 산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진짜 산을 예. 언제 한번 기회가 되면 같이 한번 가보는 하고 예. 산 그림 속의 산을 한번 들어가 볼까요? 예. 그림 앞에 앉아 계시니까 예. 마치 그 산속에 들어있는 사람 같습니다. 도사 같네요. 그 무엇이라고 도사 같지 않아가지고. 그렇죠. 등산객 같아가지고 좀 죄송합니다. 근데 이런 산들을 이렇게 그리시게 되는 것은 사실 우리나라가 산의 나라라는 그런 여러 가지 친근함 같은 것도 있겠지만은 기본적으로 좀 더 깊은 어떤 이야기나 이런 원형적인 것에 대한 추구 이런 것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습니까? 그래서 저는 사실 그 산의 어떤 그 본질을 좀 찾아보려고 제가 또 나름대로 연구를 해봤는데 그 힌트를 처음에 이제 민화로부터 찾았습니다. 그게 서민들이나 아니면 또 궁중의 화가들이 그 우리나라의 산을 어떤 식으로 봤는가 또 그리고 그게 어떻게 표현이 되었는가 이런 거를 제가 그 연구를 하면서 그런 것들을 제 그림에다가 도입을 하고 차차로 이제 제가 또 산을 여행하면서 또 거기에 있는 현실적인 산에 있는 어떤 모습들이라든가 우리의 그 명산에 다 대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모습들, 그 또 주위의 풍광들 이런 것들을 이렇게 같이 그 조합을 시켜 놓은 겁니다. 민화의 어떤 점이 그렇게 마음에 들고 그리고 해야에 도입하고 싶다는 생각을 들게 하는 거예요? 전국의 산을 다니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그 민화에 표현되어져 있는 게 우리의 산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가를 보니까 그게 순수한 마음으로 우리 그 지형, 우리나라 지형의 모습을 잘 표현한 게 많았습니다. 그게 뭐 완벽하게 어떤 거는 중국에 있는 것을 표현해도 실제로 그게 한국에 있는 풍경으로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가 그 제가 생각하기에 또 그리고 자유분방함 그리고 제가 또 어렸을 때 그 떠돌이 화가들이 직접 동네 와서 그리고 그걸 저희도 사서 붙이고 했던 기억이 있어가지고 저보다 나이가 더 어린 사람들은 그거를 좀 체험적으로 표현하기 좀 힘들 것 같은데 저희까지만 해도 그런 거를 실제로 눈으로 보고 그 사람들 했던 그린 것도 직접 봤기 때문에 그런 표현이 아주 이질적이지는 않게 느껴졌나 봅니다. 민화라고 하는 그림 자체가 사실 원래는 상징 도상인데 예. 보통 일반인들 경우에는 그 상징은 별로 의미가 없고 예. 그린다는 행위 예. 그리고 그림을 그렇게 그려서 붙여놓고 예. 그게 기복적인 예. 의미 같은 거 이것이 훨씬 더 중요하게 생각이 됐거든요. 그렇죠. 민화의 상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초창기에는 그게 이제 그 거의 뭐 부적 같은 역할도 할 수 있었고 또 그 다음에 그 가정의 행복, 평화를 기원하는 그런 것도 될 수 있었고 또 교훈적인 의미도 있었고 그 여러 가지 의미가 있었는데 이제 말기로 오면서 그런 게 많이 사라지면서 일종의 장식으로 교훈보다는
그런 걸로 많이 이렇게 되지 않았나. 예?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첩첩산중의 경우도 예. 뒤에 보면은 민화적인 소재들이 사실 그렇게 지배적이지는 않습니다. 예. 다른 요소들, 이를테면 뭐 산속에 있는 풍경이라든지 예. 아니면 절이라든지 그리고 또 단간치주 같은 것도 있고 예. 또 경우에 따라서 저게 금강산 그림이죠. 예. 금강산 자체가 나올 수 있고 금강산 유람산이 나올 수 있고 예. 이런 모든 소재들이 서로 이렇게 상충되지 아니하고 예. 조화가 될 수 있는 그런 요인은 어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거는 일단 그 선의 통일성하고 그다음에 색채의 연관성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사실은 그 민화의 그 문자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유교적인 교훈인데 그 지금 제 그림에는 상당히 불교적인 그런 게 또 많이 남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민화에서 많은 거를 차용을 해왔지만 근본적으로 제가 원했던 거는 한국 전통의 원형을 어떻게 찾을 수 있느냐 그걸 하다 보니까 옛날부터 내려오던 그 절이라든지 절 주위의 어떤 풍광 그게 가장 한국적으로 저한테는 보였습니다. 사실 불교라는 것도 중국에서 전래가 됐지만 그 동안 세월이 지나면서 그 거의 우리 한국화가 돼가지고 그 안에는 그게 중국에 있는 절하고 많이 다른 모습으로 또 우리 옆에 있는 산세하고 잘 어울리게 변화가 되어 왔다고 저는 생각해가지고 그런 원형을 그 한국에 있는 어떤 산이나 그 주위에 있는 절 거기서 많이 찾았던 것 같습니다. 또 그리고 이런 진달래꽃 같은 거는 뭐 민화에 있는 그런 상징적인 꽃이 아니지만 우리가 이렇게 야산에 가보면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어떤 그러면서도 또 친근한 꽃이기 때문에 그런 요소도 또 많이 집어넣어봤습니다. 사실 학문적으로 이야기를 했을 때 원형이라고 예. 그러니까 아키타입이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상당히 그러니까 문화인류학적인 예. 또는 이제 구조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예. 선생님에게 있어서는 그것이 학문적인 의미보다는 예. 신성적이고 체험적이고 예. 그러한 원형이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예. 어차피 그게 이제 저희는 그 선과 색으로 드러나야 되기 때문에 그런 어떤 그 문자로 할 수 있는 것과 달리 어떤 또 다른 한계가 있는 반면에 또 어떻게 보면 또 더 직관적일 수 있는 어떤 그런 것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말하자면 직관이라는 말은 아주 좋은 표현인데요. 예.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 나라에서 살면서 형성시킨 감수성 예. 거기서 봤을 때 예. 또는 이제 물론 외국에도 계셨고 예. 그리고 상당히 오랫동안 거기서 공부도 하시고 예. 그러면서 거기서 이제 또 형성시킨 어떤 정체성 같은 것 예. 이런 것들이 바로 그렇죠. 보고서 이것이 한국이다라고 느끼는 그것이 원형이 된다는 뜻이 됩니다. 예. 저도 사실 그 한국에 있을 때는 중국적인 거, 한국적인 거, 일본적인 게 명확히 구분이 안 됐는데 해외에서 이제 몇 년 살다가 보니까 거꾸로 밖에서 안을 들여다보니까 그게 상당히 이런 부분이 거기하고 다르구나 하는 게 제 나름대로 그 분위기가 잡히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걸 가지고 작업을 하게 된 거예요. 해외에서 특히 독일에서 많이 작업을 하셨죠. 예. 어떻게 보면 이제 독일은 최근까지 예. 선생님이 계시던 그런 시기 동안 신표현주의 계통 예. 또는 어떻게 보면 표현주의 그 흐름이 지금까지도 유지되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예. 그런데 거기에서 어떻게 보면은 자기 스스로를 찾아내고 예. 그리고 한국적인 조형으로 나가게 만들고 예. 그것을 화면에 이렇게 구현하는 예. 그런 어떤 동기 아니면 그런 구조 같은 건 어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사실 제가 그 서울 시내에서 자라가지고 이런 자연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큰 관심이 없었습니다. 뭐 제가 이 어렸을 때 매일 삼청동공원 가서 놀긴 했지만 그러다가 이제 군대에 가서 제가 전방에 있어가지고 거기서부터 자연을 본 것 같습니다. 한국의 자연을. 겨울에 어떤 그 잡초의 모습, 호수에 삐져나온 잡초의 모습이라든지
그 눈 쌓인 모습, 뭐 그다음에 단풍 지는 모습, 뭐 하여간 그런 거를 제가 이제 그 굉장히 그걸 약간 단순화시킨 작업을 종이 작업을 많이 했습니다. 그 군대에서 하고 군대 이후로. 그러다가 이제 83년쯤 돼가지고 제가 민화에 좀 눈을 돌려가지고 민화적인 작업을 시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유화로는 안 했는데 이제 수채화로 또 다른 종이 작품도 시도를 하다가 그 제가 이제 어떤 확신을 못하고 이걸 내가 이제 다른 나라에 가서 미술의 본고장에 가서 이런 걸 보기 시작하면 이게 확신이 들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제가 이제 거기 떠나서 기본적으로 그런 개념은 가지고 갔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제가 물감을 다 이렇게 다 동양같이 묽게 해가지고 그걸 그냥 뒤집어 던졌어요. 그래가지고 그게 막 흘러내린 위에다가 갑자기 제가 검은 선으로 한 3시간 만에 큰 그림을 완성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게 엄청 좋다고 그러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그게 이제 지금 보면 그 약간 민화적인 어떤 그림을 단순화시켜가지고 아주 검은색으로만 그걸 표현한 작품이었어요. 그걸 독일적인 어떤 표현주의 기법과 또 약간 어떤 상징적인 기법을 또 약간의 또 초현실적인 기법하고 연결을 시켜가지고 제가 나름대로의 그 어떤 그 화풍을 만들었다고 그렇게 감히 말할 수 있는지 모르지만 하여간 그런 작업을 해서 굉장히 반응이 좋았습니다. 하여간 공모전에 제가 냈을 때 이구동성으로 제 그림이 그 중에서 제일 좋다고 우리 교수들 뭐 작품 뭐 지금 유명한 뭐 팽크라든지 뭐 리페르츠라든지 이런 사람들 다 같이 냈는데 제 그림이 더 압도적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또 그 그림 그 당시 그림 미술관에도 소장이 되고 그 뒤로 이제 계속 그 상징적인 쪽으로 연구를 하다가 귀국을 하고 나서는 실질적으로 이렇게 그 우리 산하를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보니까 이 구체적인 형상들이 또 제 작업에 들어가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한국의 기후하고 독일의 기후하고 상당히 다르잖아요. 독일의 기후는 항상 흐리니까 어둡고 칙칙한데 한국은 맑고 투명한 이런 그 기후이기 때문에 색상도 점차 이게 밝아지고 또 구체적인 형상들이 들어가고 또 우리 꽃이 들어가고 우리의 바위가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이제 변모하게 됩니다. 그래요. 여기 이런 이제 하나하나의 그 조각들, 그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무작위의 그런 그 형상같이 보이지만은 전체적으로 봐서는 한국의 산의 흐름, 인생 이런 느낌을 줄 수도 있습니다. 연관이 있을까요? 부석사 같은데 이렇게 올라가다 보면 이게 계단식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올라가는 게. 그래서 제가 다른 그림에도 다 이렇게 양쪽으로 이렇게 보이고 계단식으로 해서 그 위쪽에 이제 이런 마지막 풍경을 올려놓는 게 그 한국의 산의 모습이 그런 데가 많고 또 절도 그런 데 이렇게 앉아 있는 데가 비교적 많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그 표현이 돼 있고 그 부석사 같은 데 올라가 보면 그 산들이 끝이 없이 이렇게 아주 높은 산은 아니지만 그 어느 정도 산들이 계속 이렇게 그럴 때 그 어떤 그 자연의 그 영원함이라고 할까 그 끝이 없는 어떤 그 뒤에도 뭔가가 있는 예? 단지 보이는 데에만 몰취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 먼 곳에도 뭔가 있는 어떤 그런 아련함 같은 거를 저는 느끼게 되면서 그림에도 이게 이제 앞에 있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우리나라의 절의 단청의 모습은 정말 그 주위 풍광하고 어우러져서 환상적으로 보이더라고요. 그 규모가 작더라도 답답해 보이지 않고 아주 자연스러우면서도 화려하면서도 얄팍하지 않고 그런 어떤 그러니까 시각적인 것보다는 오히려 내면적인 어떻게 보면 인류 공통의 그런 의욕 그쪽을 맞춰서 작품을 보게 되면 훨씬 더 쉽게 선생님 작품의 어떤 정체성 같은 거를 파악하고 싶기 때문에 안 좋으셨다고 하셨는데 무슨 뭐좀 글쎄 그게 있었어요 혹시? 제가 작업을 너무 열심히 해가지고 몸이 망가졌었어요. 사실은 그게 부산 시립미술관의 그 전시회를 앞두고요. 그 겨울에 제가 큰 작업을 하느냐고
감기가 들은 상태에서 계속 작업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전시회를 하고 나서 그 하기 전에 이제 그 뭐 친구들도 만나야 되고 그러는데 작업 때문에 다 친구들 안 만나고 작업만 하다가 전시회 끝나고 갑자기 또 친구들 만나서 술도 많이 하고 이러다가 또 무리를 해가지고 어느 날 갑자기 이제 아파져가지고 저 응급실에 실려가고 그랬는데 그 이제 길랑발해 증후군이라는 그 말초신경이 다 마비되는 그 병이었습니다. 약간 희귀성 병이죠. 글씨도 못 썼습니다. 이렇게 동그라미를 못 그렸으니까. 그래가지고 책을 갖다 놓고 그걸 필사를 했는데 오래 앉아있질 못하니까 앉아서 몇 글자 쓰고 다시 눕고 다시 글씨를 쓰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한 14권 정도를 필사를 책을 한 것 같아요. 그러면서 약간씩 모양이 이렇게 만들어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림도 그릴 수 있겠다는 어떤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1년 한 1개월 정도는 그림을 못 그렸고 그 뒤부터 이제 처음에 제일 많이 그렸던 게 한 15분 정도 그렸던 것 같아요. 근데 팔을 들 힘이 없어가지고 한쪽 팔을 이렇게 대고 이제 이렇게 그리고 그러면서 저 이제 보자기 그림 같은 게 이제 그 면으로 그리니까 섬세하게 안 그려도 돼가지고 저 그림 하나 그리는데 2달 반이 걸렸습니다. 사실 처음에. 그리고 이제 나머지 그림들에도 이제 요새 점 찍은 모양들이 많이 나오는데 사실은 필력이 떨어져가지고 한 번에 쭉쭉 못 그리니까 이게 이렇게 점을 연결해서 그리다가 그런 기법이 또 이렇게 나온 것 같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은 선생님이 지금 현재 이렇게 불편해진 것도 그리기 때문이고 네. 그리고 또 이렇게 재활을 하고 그리고 새로 이렇게 시작하실 수 있는 것도 그리기 때문인데 기본적인 것은 아마 그 모든 것을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사고방식인 것 같아요. 사실 작품이 그렇기 때문에 맑고 깨끗하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힘을 주는 메시지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네요. 이런 과자 같은 거 하나도 전부 국민성, 국민적 이게 다 반영이 되는 거예요, 그죠? 선생님 독일에서 공부하실 때 그때 독일인들이 한국에 대해서 좀 어떻게 뭐 아는 거라든가 아니면은 감회 그런 게 있었을까요? 한국에서 왔다 그러면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게 6.25. 맞아, 한국 전쟁. 6.25하고 그다음에 고아들. 우리가 고아 수출국 아닙니까? 따지고 보면. 그 뭐 복동이가 있다는 등, 순이가 있다는 등 뭐. 결국 세계적으로 지금 한국이라고 하는 것이 잘 알려지지 않은 이런 형태인데 그런데 선생님이 독일에서 거기서 굉장히 좋은 그런 그 평가를 받았고 작품이 그리고 소장까지 했었고요. 시립미술관이라고 했으니까 시청이라고 했습니다. 쿤스트 무제움이니까 디셀도르프 시립미술관이 되겠죠. 번역을 하죠. 근데 거기서도 연구소장을 할 정도면은 그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알건 모르건 간에 그 정서가 국민적인 것으로서 또는 세계적인 것으로서 이해가 되고 인정이 됐다는 이야기예요. 처음에는 굉장히 넓은 화실이었을 텐데 자꾸 좁아지시죠. 뭐 그림 그리는 공간이 작아도 되는데 뭐 밑을 한다든지 뭐 캔버스를 맨다든지 이런 게 좀 큰 데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좀 걸거치더라고요.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그림 그리는 거는 뭐 한 2, 3m만 돼도 가능한 것 같아요. 선생님이 그림에서 큰 두 개의 흐름이라고 이야기할까요? 그렇게 구분할 수 있다면은 하나는 좀 민화 소재에서 나온 것이 있고 또 하나는 이제 부적이라든가 이런 것도 포함이 된 그런 우주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하나는 자유분방한 그런 스타일이라는 건 충분히 이해가 가요. 그런데 우주의 이야기로 나오고 부적이가 나올 때는 상당히 딱딱한 느낌이 드는 그런 도상들, 그 다음에 점들이 들어가거든요. 그 차이는 어떤 것 같습니까?
글쎄요, 아무래도 우주라는 건 구체적으로 좀 표현하기가 힘드니까 어떤 그거를 구체적인 형상보다는 저 나름대로의 우주의 질서를 만드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약간 그런 어떤 딱 떨어진 형태 같은 게 나오는 거고, 그거를 갖다 만회하기 위해서 점이라든지 그 배경 같은 데 좀 물감을 흘려가지고 그런 어떤 딱딱한 점을 약간씩 좀 만회를 해보려고 저 나름대로는 저게 이제 어떤 완성된 작품이라기보다는 지금 시도되고 있는 작품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느 순간에는 우주의 그림의 한 구퉁이에 우리가 먼 데서 어디 내려다보듯이 아니면 밤에 망원경으로 어떤 일부분만 보듯이 거기 어떤 민화적인 소재라든지 거기서 그렸던 어떤 소나무가 나타날 수도 있고 나머지는 다 이렇게 추상적인 어떤 형태가 되지만 어떤 무슨 신이 우리를 내려다보듯이 어떤 부분을 아니면 우리가 우주에서 망원경을 가지고 어느 일부분을 관찰하듯이 그런 부분적으로는 민화적인 어떤 요소를 그림에다가도 궁극적으로 한번 도입을 해보려고 지금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느낄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일이관지, 그러니까 일관된 그런 정신이라고 이야기하면 우리의 원형 같은 것이 있고, 그죠? 그게 도성이라든가 상징이라든가 아니면 이런 점이라든가 이런 생면이런 몇 가지가 달라질 망정 어떠한 형태는 거기에서 같은 접근 방식이에요, 그죠? 그러면은 이 옛날 미나풍의 그림하고 우주하고 여기를 봤을 때 거기에서 공통점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글쎄 그게 다 한국인의 마음의 고향, 마음의 원형, 정신의 원형이죠. 그러니까 정신의 그런 세계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민화풍에서도 찾은 게 어떤 색감이라든지 어떤 얽매이지 않는 자유스러움이라든지 그런 거를 봤고 이런 부적이나 이런 것도 그런 면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사실 전통적인 문양이라든가 도상이라든가 또는 상징 이라는 것들을 도입하기는 쉽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자기화하는 것은 더 어렵고 그보다 더 어려운 것은 그걸 현대화하는데 어떠한 종류의 잣대와 어떠한 종류의 접근 방식을 쓰느냐라는 것이거든요. 그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실 수 있겠습니까? 저는 민화를 초창기에 받아들일 때는 거의 그대로 받아들여서 그린 것도 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게 과거에 머무는 어떤 하나의 것만 아니라 제가 현실에서 지금 느끼는 또 자연에서 볼 수 있는 거를 조금 더 도입을 하고 옛것을 갖다가 현대적으로 권환할 때도 그런 내용보다는 어떤 그런 도상이 가지고 있는 조형성이라든지 이런 데 더 관심을 갖게 되는 게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이게 전통이라는 게 과거에 있던 모든 거라고 생각하지 않고 저는 그런 생각을 하지 않고 지금 제가 여기서 쓸 수 있고 지금 필요해서 가지고 있는 것만이 전통이 되는 건지도 모르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랜 시간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